안녕하세요. 일상생활의 심리학. 오늘부터는 저희가 사랑과 결혼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다면은,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풍부한 분들이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사랑보다 더 급한 다른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갈등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사랑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고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또 유지가 되는지, 또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심리학을 듣다 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심리학이라는 부분은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일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보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먼저 저희가 사랑의 시작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사랑의 시작과 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상대를 보고 뭔가 끌리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이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이 맞는 사랑의 어떤 시작의 이론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태까지는 흔히 사랑을 한다고 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발전하고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해서 마음이 설레고 마음에 드니까 심장이 뛰고 그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겠고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이제 정서가 먼저 반응을 하고 신체적인 변화가 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뭔가 자극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제임스와 랑게라는 두 심리학자는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좋아서 마음이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즐거우니까 웃는다가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워진다라는 이론이랑 조금 비슷한데, 사실 적용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심장이 뛴다고 하면은 뭔가 우리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이 뛰고 마음이 설레니까 심장이 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주장은 호르몬이, 몸 안에서의 어떤 호르몬이 뭔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신체적인 반응은 아니더라도 신경이 가지고 있는, 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자극이 와서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이론은 이제 자극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변화가 오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사랑의 감정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에서 단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어떤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한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호르몬 분비도 왕성하고 뭔가 신경계통도 건전하고 정서적 안정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신체와 육체를 가져야 사랑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마음도 건강하게 밝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이론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에 관해서 이제 그 유쾌한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좋은 예를 들어놨는데, 어떤 예냐면, 여러분들 그 헬스클럽에 가면 보통 이제 한참 운동을 하고 나면 약간 숨이 가쁘잖아요. 그런데 그 숨이 가쁜 시기에 어떤 이성이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게 운동을 해서 숨이 가쁜 건데, 본인이 그 이성을 봐서 숨이 가쁘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헬스클럽을 다닌다면, 그 사람이 운동을 마칠 시간쯤에 나타나면 그 사람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저 여자 혹은 저 남자 때문에 뛰는구나.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나서는데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쉬운 거는 아니죠. 역시 그 헬스클럽 시간 맞춰서 가고 또 이 경우에는 그 심장박동이 뛰는 경우를 정확히 잘 맞춰야 되는 또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기분 좋게 샤워 다 마치고 완전히 다 심장박동이 가라앉은 뒤에 나타나면 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어떤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본인에게 좀 더 그 좋은 어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이론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불안이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불안이 사랑을 갈구하게 만든다라는 또 이런 심리적인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불안이 큰 사람일수록 사랑에 대한 갈구나 집착이 더 크다라는 이제 이런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튼과 에런이라는 어떤 두 심리학자가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대교 실험이라는 건 그 다리 교각, 그 저희가 이렇게 강을 건너는 거나 아니면 산에서 이렇게 그 험한 산을 건너는 다리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실험을 한 것인데 그 실험에 의하면은 이제 실험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한쪽은 그 굉장히 다리가 불안정한 흔들다리라고 이렇게 흔들다리라고 그물처럼 생긴 다리 여러분들 산에 가거나 뭐 건너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그물처럼 돼서 뭔지 불안하고 여차하면 발을 헛디딜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한 이제 그런 다리를 사람들에게 건너게 했고 또 한쪽은 굉장히 튼튼한 다리 지어진 지도 오래됐지만 아주 확고하고 단단하고 사고도 난 적이 없고 이런 다리 그 두 다리를 각각 이제 실험군한테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A쪽, 그러니까 흔들다리 쪽을 건넌 사람들에게는 다리를 건넌 후에 한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양쪽에 이제 다 같이 알려줬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흔들림이 심한 다리를 건넌 남자들은 전화를 50% 이상이 했습니다. 그러는데 다리가 아주 튼튼하고 전혀 사고의 위험이 없고 안전한 이런 다리를 건넌 뒤에 남자들은 단지 7%, 8%이 정도만이 그 사진 속의 여성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항상 심리 실험에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심리 결과, 실험 결과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면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 뭔가 주의가 안정이 되고 이런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는 그 어떤 정도가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흔들다리를 건넌 사람, 뭔가 내면이 불안정하고 늘 그 주의가 어수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고 항상 불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뭔가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훨씬 컸던 겁니다. 그래서 흔들다리를 건너고 난 남자들이 그 여자, 사진 속의 여자한테 전화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 자기 발밑을, 자기 내면의 안정을 돌아보는 게 사랑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그렇다면은 안정된 사람은 겨우 7% 정도 전화를 했다는데 그러면 이런 자기가 안정이 되면 될수록 타인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사랑도 필요 없어지고 사랑 안 해도 되는 오히려 더 삭막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안정됐다라는 것과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을 갖는다는 것, 이성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갖는 거는 또 별개의 그런 안정감이 있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전혀 안 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뭔가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갖고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앞으로 그 연애라든지 이런 걸로 발전을 시키냐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 그것도 나름대로 좀 문제시되는 심리라고 할 수가 있죠.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사랑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런 마음도 또 다소는 문제적인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면이 안정이 되면 사랑에 대한 그 과도한 집착이나 과도한 어떤 그 갈구가 조금 덜해진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심하게 그 누군가에게 좀 정도 이상으로, 주위에서는 다들 말리는데 그건 네가 너무 집착하는 거야, 너무 심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그 소리를 안 듣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라면 일단 좀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심리학에서의 충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사랑의 감정들은 어떤 요인들로 해서 유발이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뭐 다시 확인할 것도 없는 것 같은 반면에,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잊기 쉬운 그 다소 무시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충고를 많이 듣는데도 저희가 그런 충고가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처음에 물론 이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호감 유발의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들 분석을 합니다. 우선 이제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심리학자는 단순 접촉 효과를 얘기합니다. 자주 보면 좋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이 실험은 졸업 앨범에서 어떤 12장의 사진을 그 무작위로 뽑아서 그것을 피실험자들한테 이제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 한 번만 본 사람들, 그 사진을 한 번만 본 사람들과 10번 이상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단지 사진이고 낯선 사람인데도 그 호감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에 대해서 한 번 본 사람들의 호감도보다는 10번 이상 본 사람들의 호감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자주 보면 뭔가 그 안에서 익숙해지고 친근해지고, 여러분들 그 익숙하고 친근한 데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요즘 굉장히 사랑의 그 요소에 있어서 뭐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외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본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친근한 느낌, 이런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면 좋아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심리적인 어떤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은, 가령 그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우연을 가장해서 자주 이렇게 등장한다라든지, 예전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남학생이 혹은 좋아하는 여학생이 수업 끝나는 시간 무렵쯤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알아뒀다가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우연인데 자꾸 이렇게 마주치는 거. 물론 그럴 때 상대방이 전혀 못 알아볼 만큼의 어떤 인파 속에 섞여 있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덜 다니는 어떤 그런 길목에서 쓱 나타나서 얼굴을 인식시킨다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또 다른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호감 유발할 때는 큐피트의 화살거리라는 거 있습니다. 큐피트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여기에 큐피트가 화살을 쏴서 거기에 맞으면 사랑의 감정이 저절로 생긴다라는 그런 이제 신화 속의 유명한 그 요정인데요. 그 큐피트의 화살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역시 심리학에서 이제 보스하드라는 심리학자가 그 실험해내고 입증한 건데요. 이 보사드의 연구 실험에 의하면 기혼자의 결혼한 사람의 40%가 거의 절반가량입니다. 5블록 안에서 배우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넓은 미국이나 서양 쪽의 결론인데도, 5블록이면은 사실 굉장히 큰 땅덩어리에서 굉장히 좁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라면은 한 사무실 안에서 혹은 뭐 한 학교 안에서 뭐 이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좁은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블록 안에서 배우자를 찾았다라는 거는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라. 이상형은 항상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니고 가장 먼 곳이 흔히들 이마라고도 합니다. 이마라는 곳은 자기한테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직접 보기가 힘들죠.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이마라고 하는데 그 이마 속에 든 게 이상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형이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가깝게 자기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자신의 머릿속에 있지만 사실은 그런 조건을 갖춘 이상형은 5블록이 아니라 50블록 밖, 500블록 밖에도 있을까 말까한 그런 아주 먼 거리의 그 어떤 환상 속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가능한 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찾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심리학자의 그 실험에 의해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가까운 데서는 가까운 데는 아무도 없어. 흔히 이런 말 굉장히들 많이 합니다. 야, 가까운 데는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얘기는 제가 앞 시간에도 얼핏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운데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혀 괜찮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괜찮으면 다른 사람의 장점도 쉽게 보이고 그 서로의 장점이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로 간에 불꽃이 안 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큐피트의 화살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여러분들 이것은 가장 최근에 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과제물로 낸 레포트에서 제가 뽑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 지금 학교를 다니는 남녀 학생들이 물론 이제 조사 범위는 그 전문가들처럼 범위가 넓다라든지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학생들의 그 어떤 조사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현실적이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여기다 끼워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 학생들의 조사에 의하면 호감 유발의 요인들에서 이제 여기 이제 커플 헌팅 이런 얘기를 제가 그 학생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냈습니다. 사실 헌팅 이런 말들은 조금 그렇게 썩 바람직한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커플도 굉장히 작은 숫자의 커플들이지만 이제 학생들의 경우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커플일 경우에 호감 유발의 요인들 어떻게 만났는지를 물어보면은 이 큐피트의 화살거리 5블록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같은 과나 동아리 동기나 혹은 선후배입니다. 이래서 대학 생활에 사실 동아리 같이 들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MT를 같이 간다라든지 뭔가 같은 활동을 하는 어느 특정한 어떤 동아리에 가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활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큐피트의 화살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화살거리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과 동아리나 또는 선후배 이렇게 만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팅 미팅이 그 다음인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퍼센티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밑에 보시면 오랜 친구에서 연인인데 이것도 역시 같은 범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거의 70%가량이 사실은 주위에서 만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서 가까워지고 친구처럼 혹은 지내다가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마음에 들고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더 여러 가지 생활을 공유하기가 쉬우니까 연인이 되기가 훨씬 쉬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개팅 미팅 같은 것도 사실 아는 친구가 소개해 주는 거니까 이 경우조차도 큐피트의 화살거리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데서 만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싫을 경우에 나는 뭔가 좀 미지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러면은 본인의 이제 생활 태도라든지 취미를 바꿔야 됩니다. 아주 멀리 여행을 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를 벗어나서 본인이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가까운 사람도 싫고 멀리서 찾으려는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경우 사실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가장 확실한 거는 본인이 결혼이나 사랑에 대한 환상도 갖지 말아야 사실 공정한 겁니다. 노력을 안 하면서 얻기를 바란다면은 영어 속담에 no pain, no gain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뭔가 얻으려면은 본인이 그만큼의 노력과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두 가지 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나 아니면 백설공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이것은 사실 흔히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기본 심리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기본 심리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자들의 경우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를 물어봤을 경우 역시 비슷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소개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헌팅이라는 거,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어서 접근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여성들의 경우는 여기 비율이 있지만 남성들의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성들이 길에서 좋아하는 남성을 봤다 그래서 가서 저랑 만나실래요? 사귈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100%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 100%라고는 물론 할 수 없습니다. 심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난 조사 대상으로는 없는데, 남성들이 오랜 사회 관습상 남성들이 낯선 여성에게 먼저 호감을 보이고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완전히 낯선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그러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봐도 큐피트의 화살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데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을 갖추는 것, 가까운 데도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내가 찾아봐야 된다, 이런 심리를 갖추는 게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한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심리를 맡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한 대학의 몇 개 대학의 사이트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이제 20대 남학생, 여학생들이 어떤 고민인지,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는 편인데요. 거기 보면은 참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의 감정이 싹트지 않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저는 왠지 남자친구가 생기질 않아요, 여자친구가 생기질 않아요, 연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애는 누가 하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연애 감정을 아예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졌어도 누군가 접근하지 않고 누군가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고 혹은 자신이 할 수 없고 이런 걸로 애를 태우는 남녀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일단 본인의 여러 가지 심리를, 본인 심리에 관한 건 자아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본인의 심리를 확인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호감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보면, 역시 근접성과 친숙성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 큐피트의 화살거리랑 다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접촉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근접해 있고 뭔가 친숙감을 주고, 이런 경우에 사랑의 어떤 감정이나 호감이 유발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고, 요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이것 흔히 얘기하기로 외모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부분을 실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을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현상의 배경이 뭔지, 그 다음에 그 현상이 별로 부정적인 면이 많다면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일 텐데요. 신체적인 매력이라는 거, 호감 유발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들의 사이트에서 보면은 농담으로, 요즘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쁘면 다 용서가 돼, 이런 식의 얘기들. 특히 남성들이 어떤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 여성들의 경우도 남성들의 외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모에 관한 이렇게 남성들이 어떤 우월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요구를 하는 어떤 여자는 예뻐야 된다,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여성들의 경우도
이런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서로를 사실 괴롭히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심리적인 괴롭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매력의, 외모에 관한 것은 뒤에 나오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사실 외모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가 다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그 자기 안에서 조정을 하고 맞춰낼지. 그러면 나는 외모라는 게 사실 예전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노력해서 얻는 부분도 아닌데 내 인생 전체가 외모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얘기하는 성형 열풍도 불고, 그런데 성형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부작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가 목숨 잃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랑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보면 신체적인 매력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외의 요인들, 심리적인 요인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이제 계속 이거는 나올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또 얘기하기로 하는데, 단지 이제 심리학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신체적인 매력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우선 겉맞추기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을 맞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외모가 비슷한 사람,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끼리 조금 더 호감을 느끼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런 경우에 어른들은 부부에 대해서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호감을 가질 때 자신과 비슷한 사람, 외모의 수준이나 뭐 외모의 어떤 생김새 느낌이 비슷한 사람끼리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연인이 외모가 서로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심리학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겉맞추기 가설과 반대되는 건데, 자원 교환의 또 심리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실 조금 더 이제 고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원을 교환한다. 조금 더 세속적인 어떤 단어들이죠. 남자의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직업이라든지 어떤 능력, 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뭔가 여성들에게 호감의 조건으로 내보이고, 여성들의 경우는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호감의 조건으로 내보이면서 이것이 서로 상호 교환하는 것일 때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순수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심리적인 이론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순수함이라든지 순수하지 않음을 떠나서 어떤 원시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남녀 차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속성에 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남녀 속성 원시적으로 저희가 진화에서부터 받은 그런 속성에 관한 얘기는 이제 다음 강의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랑의 어떤 사랑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심리학자들이 꼽는 것은 대화의 동질성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뭔가 맞는 사람, 잘 맞는 사람, 좋아하는 취향도 비슷하고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는 서로 호감을 느껴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가령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큰 범위일 수도 있지만, 나는 뭐 가령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서로 그 얘기가 굉장히 잘 맞더라. 뭐 이렇게 해서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피자 토핑은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피자 토핑은,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 종류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뭐 이런 드라마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맞아 떨어질 때 굉장히 심리적인 상승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소하지만 서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오래 지내면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파악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저 사람 나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 이랬을 때 자신도 모르게 호감도가 그야말로 슬금슬금 높아져서 연인이 되는 이제 이런 좋은 어떤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시작과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 이 심리가 아마 사랑의 심리를 얘기하는데 거의 전적인 요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재 92페이지에 보면 그 포스터 가져가기 실험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실험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제 포스터를 몇 장을 놓고 마음에 드는 포스터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다시 한 달 뒤에 포스터를 가져가는데, 그 전에 포스터를 가져가는데 한쪽 그룹에는 그 포스터 좋아하는 포스터를 가져가는 이유, 그 포스터가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한쪽에는 그냥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그냥 무조건 가져가도록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그 포스터 자체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전부 다 좋아해서 가져간 포스터였죠. 그럼에도 만족도가 달랐는데 그냥 이유 설명 안 하고 가져간 쪽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유를 대고 가져가야 했던 쪽은 만족도가 좀 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대야 할 경우에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유보다는 합리적이고 뭔가 설명이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는 이런 이유를 자기도 모르게 내야 되고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약간의 까다로운 뭔가 이유를 내세우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그냥 무조건 좋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좋았다라고 어떤 제한적인 감정이 들어오니까 호감도가 다소 제한이 되면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설명 없이 그냥, 왠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가져갔던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때도 나는 그냥 이게 좋아.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냥 좋아. 이렇게 해서 호감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그냥 좋아의 심리, 이것이 사랑에 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좋아, 그냥 마음에 들었어. 이것이 심리적으로 사랑의 어떤 호감을 갖고 사랑을 시작하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는데 이 그냥 좋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여성분들의 경우 아니면 남성분들의 경우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 왜 좋아? 이렇게 물었을 때 상대방이 그냥 좋아?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 좀 무성의하게도 느껴지거든요. 아니면 이유가 없나? 나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바로 그것은 곧 내가 바라는 이유를 본인은 한 5가지쯤 마음속으로 꼽고 그것에 딱 맞춰서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냥 좋아하니까 너무 무성의하기도 하고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둘러대는 것 같이도 느껴지고 이래서 사실 이런 얘기 때문에 싸우는 연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그냥 좋아의 심리가 사랑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심리라는 거 여러분들 역시 또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사랑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어떤 면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가. 이제 저희가 사랑을 시작했으니까 뭔가 그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어려운 건 사랑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겁니다. 사랑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얼마나 방해거리가 많고 얼마나 사실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까?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을 유지하는 동안 두 사람이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도 많죠. 이런데 이제 사랑을 유지하는데 그럼 심리학자들은 어떤 조언들을 해주나 저희가 살펴보면 우선 사실 화학자들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 호르몬의 어떤 반응이다. 다소 약간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광기 어린 약간 반응이라는 겁니다. 천재들이 갖는 그 약간의 흥분된 상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눈에 콩깍지 씌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뭔가 정상적인 정서적으로 그런 데서 다소 벗어난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한테 너무나 유효한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는데 이런 사랑이라는 어떤 호르몬의 화학적인 몸 안에서의 반응이 사실은 2년 정도에서 4년밖에 안 된다는 게 화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면
사랑이라는 그 들뜬 감정이, 처음에 그 들뜬 감정이 가라앉아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흔히 보통 이제 1년이라든지 뭐 2년 지나면 사랑이 식었냐, 식지 않았다, 뭐 아니다, 식었다,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들 다투는데, 사실은 식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식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 찾아가나? 물론 그거는 아니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들뜬, 지나친 어떤 그 상태로 계속되면 사람이 살 수가 오히려 없는 불편한 이런 감정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 정리된 감정이 이제 여러분들 뒤에 나오겠지만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우정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런 걸로 이제 발전하는 단계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의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 발전의 단계 입구에서 보통의 경우 사랑 싸움을 심하게 벌이다 헤어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다.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 이 사람하고라면 평생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서 결혼까지도 약속이 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유지, 지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독립적인 자아인데요. 제가 이 사랑에 관한 심리학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심리적인 이론만을 여러분들한테 수업이니까 이렇게 전해줄 것인가 아니면 경험해온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 심리적인 학문적인 뒷받침은 없지만 그런 것을 더 많이 전달해 줄 것인가. 사실 갈등이 약간 있었는데요. 이것은 수업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이론에 이제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죠. 일회성인 특강이라면 아마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경험이 더 많은 얘기, 주위에서 본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의 심리학이니까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키는 방향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독립적인 자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독립적인 자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사랑 같은 건 필요 없어. 나 혼자서 너무 강하고 나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아무도 필요 없어.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어떤 그런 마음까지 가진 사람, 이 한스 요하임 마츠라는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뭔가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심리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결함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사랑을 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사랑을 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랑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독립적인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낭만적이고 현실적인 기대 조절하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사실 이런 점들은 안 갖춰도 됐으면 싶은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낭만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뭔가 기대감에 부풀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알아채서 다 눈빛만 봐도 알아채서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게 사실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러나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노력이라든지 다른 여타 인내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낭만적이고 어떤 굉장한 기대감 이런 것만 갖고는 절대 그 사랑을 오래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라도 낭만을 위해서라도 낭만을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녀 차이에서 특히 이 부분 굉장히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얘기가 될 텐데요. 지나친 낭만적이고 지나친 기대감 이런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라는 겁니다. 이 조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의 책에 나오지만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 인정하기.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이런 부분인데 저 사람을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은 오히려 이 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방한테 고치기를 바라는 거. 나에게 맞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 이 부분이 사랑을 괴롭히는 사실 굉장히 큰 요소. 사랑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그 상대방한테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그거죠. 나는 너를 인정하는데 너는 왜 나를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은데 사실은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무리 물러봐서 생각을 해봐도 상대방이 나를 전혀 인정 안 한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포기가 안 된다. 제 생각에는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방과의 그 생활은 평생을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든 여자든 강력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 다음 강의로 한 강의로 할 텐데 남녀 차이 인정하기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오고 별이 다른 데서 와서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전혀 얘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심리학의 모든 주제가 그렇지만 이거 1년 공부해도 여러분들 전혀 그 후회가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들 앞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지속시키는 부분들에 반대되는 것들 이 부분들이 곧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곧 또 사랑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호감을 가져서 저 사람만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이 굉장히 좋고 저 사람하고만 있고 싶고 이것이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시작됐는데 그 감정이 지나쳐질 경우에는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반대인 경우가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부교재로 쓰는 그 생활과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또 이 4가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조급한 개입. 이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랑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첫눈에 반한다라는 얘기를 약간 부정하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 저 사람이 이런 점이 좋아. 그냥 하나 보고 어떤 경우는 제가 예전에 본 경우는 그 사람이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걸 봤는데 그것만 보고도 단지 뭔가 글씨가 주는 느낌이 좋아서 요즘은 이제 글씨를 안 쓰니까 그런 일이 드물겠지만 뭐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서로 사랑을 시작하고 이런 경우 물론 이렇게 해서 뭐 2달 만에 결혼을 하고 얼마든지 잘 사는 경우 있습니다. 100% 없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나 이제 사랑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개입했을 경우 사랑의 위협을 받기가 쉽다는 거죠. 이 위협이 곧 사랑이 실패하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극복하면 됩니다. 이제 극복의 요인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또.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갈등 관리. 갈등이 생겼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뭔가 어떻게 해결되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관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서로에게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처가 되는 관계로 계속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관리를 전혀 안 할 경우에 한쪽에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참고 말지라든지 뭐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만 혼자 삭힌다라든지 뭐 이렇게 갈등을 관리할 경우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권태, 지루함 이제 뭔가 처음 같지 않고 처음 봤을 때 그 막 마음 설레고 뛰어가게 되고 뭐 이런 느낌이 없는 거 권태 이거 굉장히 크게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들이죠. 특히 연인들의 경우는 헤어지면 그만인데 부부들의 경우에는 물론 요즘은 뭐 이혼이 쉽긴 하지만 부부들의 경우 헤어짐도 쉽지 않고 아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권태 참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랑 이런 권태기에 특히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이 새로운 사랑처럼 사실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도 없죠.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는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지혜를 낳고 그 지혜가 굉장히 현명함.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헤어지더라도 사랑하고 헤어지지 않고 헤어짐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헤어짐의 느낌을 갖고 나는 첫사랑과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평생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나 그
첫사랑과의 지속적인 그야말로 평생 해로하는 그 안에서의 감정적인 심리적인 어떤 헤어짐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그 사랑이 아마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극복을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랑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고, 특히 우리가 느끼는 정서적인 반응 외에 어떤 신체적으로 신경계통이라든지 호르몬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그것이 사랑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또 다른 이론도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그 호감의 요소들에서 근접성, 큐피트의 화살거리, 가까운 데서 찾으라는 그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사랑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자아, 지나친 환상,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성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들로서는 이제 조급한 개입, 미숙한 갈등 관리, 권태, 새로운 사랑의 등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 차이가 주는 사랑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사랑의 시작과 갈등과 진전, 그 다음에 이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를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